여자년이 해병대 땅을 밟는다며 내 머리채를 낚아챈 대대장 위로 상륙 장갑차 수십 대를 몰고 왔습니다. 아들의 붉은 명찰을 더럽힌 배신자들을 해병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의 거친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 그곳의 가장 높은 곳에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해병대 사령관인 독고설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3개의 은빛 별은 단순히 계급의 높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증명해온 용기와 수만 명의 해병을 자식처럼 아끼는 강인한 모성애가 결합된 정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강철 같은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독고설은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 한 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김포의 청룡대대에서 복무 중인 외아들 독고진 해병이 몰래 보낸 피 맺힌 호소문이었다. 편지지는 여기저기 흙먼지와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글씨는 공포에 질린 듯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해병의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이곳 청룡대대는 군대가 아니라 무법천지입니다. 대대장 구마태 중령은 병사들의 피땀 섞인 부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항의하는 병사들을 짐승처럼 구타합니다. 제 동기 상병 하나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창고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지옥을 멈춰 주십시오. 독고설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의 명예가 탐욕에 눈먼 한 인간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감찰단에 비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구마태와 결탁한 군 내부의 썩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가야 한다. 지휘관이 아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리고 악을 뿌리 뽑으려는 사자의 심장으로 그곳에 잠입하기로 했다. 그녀는 화려한 사령관 정복을 벗어던졌다. 대신 낡은 사복 잠퍼와 수수한 바지를 입고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중년 여성의 기운을 덧칠했다. 그녀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단의 행정자문위원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품에 넣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현장의 모든 소리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송출할 초소형 전송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김포로 향하는 길, 서해의 노을은 유독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독고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김포의 논밭과 철책선을 보며 나직하게 의졸였다. 구마태, 내 놈이 감히 해병의 붉은 명찰을 더럽혔느냐.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파멸시키리라. 김포 전방의 해안선을 지키는 해병대 제2해병사단 예하 청룡대대. 위병소를 지나는 순간부터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독고설은 감찰 단원들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대 내부를 살폈다. 연병장에서 훈련 중인 해병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군복은 해져서 너덜거렸다. 반면 간부 주차장에는 대대장 구마태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민간 승용차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대대 본부 건물 앞에 도착하자 구마태 중령이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그는 삐딱하게 쓴 팔강모 아래로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감찰단장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시선은 곧 맨 뒤에 서 있는 독고설에게 멈췄다. 낡은 차림의 그녀를 본 구마태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다. 아니, 국방부 감찰단이라더니 요즘은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파는 아줌마도 데려옵니까? 우리 해병대는 여자년들 발길 닿으면 재수 없다는 거 모릅니까? 구마태의 입에서 나온 상스러운 폭언에 감찰 단원들의 안색이 변했지만 독고설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구마태는 독고설의 앞까지 다가와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으며 윽박질렀다. 이봐 아줌마.
여기는 전쟁터야. 여자년이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라고. 가서 우리 간부들 전투 하나 닦든가 아니면 구석에 처박혀서 숨도 쉬지 말고 있어. 괜히 내 눈에 띄어서 매 벌지 말고 알았어? 독고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부대 곳곳에 부조리를 포착하고 있었다. 식당 뒤편 창고에는 국가에서 보낸 최고급 육류 대신 정체불명의 저질 식재료가 가득했고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가혹행위의 흔적인 멍자국들이 목격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한 것은 아들 독고진의 모습이었다. 연병장 구석에서 무거운 타이어를 끌며 얼차려를 받고 있던 진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진이의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뒤에서 지켜보던 선임 해병 하나가 진이의 등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야, 독고진. 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개처럼 기어다니냐? 똑바로 안 해? 독고설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자신의 아들이 해병의 아들이 저런 인간 쓰레기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구마태는 그런 광경을 보며 즐겁다는 듯 껄껄 웃었다. 그는 독고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보시오 아줌마. 저게 진짜 해병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여자들은 절대 이해 못할 세계라고. 독고설은 구마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차가운 시선에 구마태는 잠시 치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쏟아냈다. 감찰이 심화되자 구마태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감찰단이 요구하는 장부들이 유실되었다며 억지를 부렸고 오히려 감찰 요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독고설은 부대 뒤편 병사들이 공포의 장소라 부르는 지하보급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구마태가 빼돌린 수억 원어치의 군수 물자와 병사들을 구타할 때 사용한 목재 몽둥이들이 숨겨져 있었다. 뒤따라온 구마태는 독고설이 비밀 장부를 손에 쥐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독고설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년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감히 대대장님의 비밀을 캐려들어.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구마태는 독고설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독고설이 몸을 피하자 더욱 광분했다. 그는 거친 손길로 독고설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억센 소나귀에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독고설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구마태는 그녀의 머리채를 흔들며 바닥으로 짓눌렀다. 야, 이년아. 내가 무슨 대단한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알아? 국방부 핫바리 여군 출신이라더니 내가 여기서 되져도 아무도 몰라. 내가 이 부대의 신이고 법이야. 너 같은 여자년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는 독고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한 손을 높이 들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찰싹하는 굉음과 함께 독고설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주변의 감찰 단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구마태의 사주를 받은 무장 간부들이 총을 겨누며 그들을 포위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독고진 해병이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어머니, 안 돼. 그 손 놓으십시오. 진이의 외침에 구마태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 멍청한 놈의 엄마였어? 어쩐지 눈매가 더럽더라니. 잘됐네. 모자가 쌍으로 내 앞에서 기어봐. 그럼 살려줄지도 모르지. 구마태는 독고설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녀를 질질 끌고 연병장 중앙으로 향했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여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독고설의 주머니 속 장치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이 사령부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병장 중앙에 내팽개쳐진 독고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다듬고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미의 슬픔을 넘어 반역자를 심판하는 절대 지휘관의 섯을 펄은 칼날로 변해 있었다. 구마태 중령, 내 놈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독고설의 나직하지만 대지를 울리는 목소리가 연병장에 퍼졌다. 구마태는 비웃으며 다시 손을 올리려 했지만 그 순간 김포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하늘을 뒤덮은 수십 대의 대형 회전익 항공기들이 청룡대대를 포위하듯 내려앉았다. 항공기 측면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사령관 전용 문양과 해병대 수색대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정문으로는 수십 대의 장갑차와 특수 임무 차량들이 들이닥쳐 구마태의 무장 병력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항공기에서 내린 해병대 참모장과 장성들이 일제히 독고설을 향해 달려와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였다.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 해병대 병력 명령대로 반역 무리 포위를 완료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구마태는 들고 있던 지휘봉을 떨어뜨렸다. 사령관. 자신이 방금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여자가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3스타 독고설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독고설은 참모장이 건네준 사령관 정복을 어깨에 걸쳤다. 세 개의 은빛 별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주저앉아 벌벌 떠는 구마태를 내려다보며 사자의 포효와 같은 호령을 내질렀다. 해병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 비겁한 배신자 구마태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라. 김포의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갈망하던 수많은 해병의 울분이 터져나오는 소리이자 배신자를 단죄하러 온 사자의 포효였다. 거대한 회전익 항공기들이 연병장을 뒤덮으며 모래바람을 일으키자 구마태 중령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룡대대의 위엄은 단숨에 조각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특수수색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연병장을 장악했다. 그들은 구마태의 신복들이 들고 있던 총기를 단숨에 회수하고 그들을 바닥에 굴복시켰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독고설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힘있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낡은 사복 점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에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히 가져온 3개의 은빛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중장 계급장의 정복 상의가 입혀졌다. 사령관님 명령하신 대로 부대 외곽 포위와 주동자 차단을 완료했습니다. 해병대 참모장의 우렁찬 보고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구마태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핏기가 완전히 가신 백지장처럼 변했다. 자신이 방금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여자가 해병대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독고설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독고설은 흩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쓸어넘기며 구마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울릴 때마다 구마태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독고설은 바닥에 주저앉은 구마태의 턱을 군화발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구마태, 내 놈이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며 머리채를 잡았을 때 그것이 내 수위가 될 것임을 몰랐더냐? 내가 짓밟은 것은 일개 여군 자문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존심이자 내가 지켜야 했을 부하들의 목숨이었다. 구마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울부짖었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계셔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비굴한 변명에 독고설의 눈매가 더욱 서늘해졌다. 그녀는 구마태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다. 실수라. 내 놈이 횡령한 수억 원의 부식비와 가혹행위로 숨진 하우석 해병의 죽음도 실수냐. 해병은 실수로 동료를 죽이지 않는다. 오직 배신자만이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법이다.
독고설은 고개를 돌려 연병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독고진 해병을 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독고설은 아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전 장병을 향해 호령했다. 청룡대대 전 장병은 들어라. 오늘 이 시간부로 대대장 구마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이 부대에 숨겨진 모든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누구든 이자의 악행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스스로 자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해병대의 이름으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독고설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제 지옥 같던 구마태의 왕국이 무너지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고설 사령관은 감찰단을 이끌고 부대 뒤편의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이번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병사들이 공포의 지하방이라 부르며 접근조차 꺼리던 장소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동식품의 악취가 쏟아져 나왔다. 내부는 참혹했다. 겉으로는 안 쓰는 비품들이 쌓여 있는 듯 보였지만 바닥에 낡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자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독고설은 망설임 없이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에는 구마태가 사적으로 구축한 비밀 집무실과 함께 보급품을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넘긴 상세한 거래 장부들이 가득했다. 사령관님, 여기를 보십시오. 한 감찰 요원이 구석에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 저장 장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부대 내 모든 사각지대를 촬영한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특히 하우석 해병이 사망하던 날 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영상 속에서 구마태는 하우석 해병을 창고 바닥에 꿀려놓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하우석 해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구마태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신을 유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분노로 몸을 떨던 독고설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다. 감찰단 요원 중 한 명인 박수철 사무관이 총을 뽑아 독고설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구마태와 결탁한 내부 배신자였다. 사령관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가면 해병대 전체가 무너집니다. 적당히 타협하시고 덮으시죠. 구 중령 뒤에는 여단장님과 국방부 고위직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박수철의 위협에도 독고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박수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해병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내 놈의 주머니가 비는 것이 두려운가. 내 놈 같은 배신자가 감찰단에 숨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간 것이다. 그 순간 지하 창고 환기구를 통해 잠입해 있던 특수 수색대원들이 번개처럼 내려와 박수철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독고설은 바닥에 처박힌 박수철의 머리를 밟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해병은 적의 총알보다 동료의 배신을 더 증오한다. 너는 오늘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독고설은 확보된 저장 장치를 품에 안았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그녀는 지하 창고를 빠져나오며 아들 독고진에게 통신을 보냈다. 진아, 이제 내 동기 하우석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줄 시간이 왔다. 준비해라.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온 독고설 사령관의 손에는 하우석 해병의 피 묻은 유품과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부대 중앙의 대형 전광판의 지하 창고에서 복원한 영상들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구마태의 잔혹한 범죄 현장이 드러나자 연병장의 집결한 전 장병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구마태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사령관이 여자의 감정으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해병들아, 속지 마라. 지휘관인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더 이상 구마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는 분노가 서린 주먹이 쥐어졌다. 독고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포의 대지를 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다. 장병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여.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하지만 우리 곁에 동료가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우리의 피땀 어린 보급품이 한 인간의 탐욕으로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녀는 아들 독고진 해병을 단상 위로 불렀다. 독고진은 멍든 얼굴을 당당하게 펴고 사령관 앞에 섰다. 독고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덧붙였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구마태 중령, 그리고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을 이 자리에서 영구히 제명한다. 또한 하우석 해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순직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독고설은 구마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발로 강하게 짓밟았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구마태가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내 놈이 짓밟았던 그 병사가 오늘 내 놈의 목을 치는 사신이 되었다. 이것이 해병의 정의다. 독고설은 구마태의 얼굴에 하우석 해병의 해진 군모를 던졌다. 구마태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바닥에 굴렀다. 헌병들이 그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연병장에는 이제 비명이 아닌 장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필승.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수천 명의 해병이 일제히 독고설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 잃어버렸던 해병의 긍지를 되찾아준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독고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은 노을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다. 비리는 척결되었고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독고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군 내부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서쪽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조용히 맹세했다. 구마태 중령이 연병장에서 개처럼 끌려나간 뒤에도 김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독고설 사령관은 아들 독고진 해병을 사령부 직할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구마태의 집무실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마태는 그저 거대한 먹이 사슬의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보급품 횡령을 지시하고 비호를 약속한 윗선, 즉 해병대 제2여단장 탁광두 준장과 국방부 고위관리 허인모의 이름이 적힌 비밀 명단이 발견된 것입니다. 독고설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권력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자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해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자들이 군의 핵심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의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여단장 탁광두의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독고 사령관, 이번 일은 적당히 덮는 게 좋을 거야. 구 중령 하나 제물로 바쳤으면 됐지. 왜 자꾸 위를 보려들어. 자네가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국방부 허인모 실장의 줄을 끊을 수는 없어.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 독고설은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탁 여단장, 해병은 줄을 잡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정의를 잡고 사는 군인이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줄이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직접 끊어주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들기 전에. 독고설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인모 실장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군사경찰들이 독고설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장교를 고문하고 있다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에는 독고설의 아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고설은 사면 초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사령부 내부에서도 배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독고설의 작전 참모 중 한 명이 탁광두의 뇌물을 받고 사령관의 이동 경로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독고설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독고진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아, 이제 내가 해병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줄 때다. 부대 내부의 배신자들을 찾아내라. 엄마는 밖에서 그들의 목덜미를 잡겠다.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독고진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해병대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청룡대대의 통신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하우석 해병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화도의 외딴 해안가. 독고설 사령관은 단 2명의 호위관만을 대동한 채 탁광두가 제안한 비밀 회담 장소로 향했습니다. 탁광두는 이곳에서 독고설을 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낡은 초소 주변에는 탁광두의 사설 경호원들과 배신한 해병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매복해 있었습니다. 독고설이 초소 안으로 발을 들이자 탁광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독고 사령관,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자네가 여기서 버텨봤자 남는 건 불명의 저녁뿐이야. 허 실장님께서 자네가 조용히 물러나면 아들의 특혜 의혹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셨어. 이게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야. 탁광두의 말에 독고설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어미의 눈이 아닌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잡이라. 내 놈들이 하우석 해병을 죽일 때 잡이라는 게 있었더냐? 내 아들을 협박하고 군의 명예를 팔아먹을 때 잡이를 생각했더냐? 탁광두, 너는 오늘 여기서 해병의 이름으로 처단될 것이다. 독고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소 주변에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빛과 함께 독고설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탁광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탁광두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독고설의 강력한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독고설의 직할 수색대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초소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허인모가 보낸 국방부 소속의 특수요원들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 공중에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호위관들이 독고설을 감싸 안았지만 독고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신기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김포와 강화의 모든 해병은 들어라. 현재 국방부 내부에 침투한 반역 세력이 사령관을 공격하고 있다. 모든 포병 전력은 해안가를 봉쇄하고 항공되는 적의 헬기를 격추하라. 이것은 사령관의 직접 명령이다. 하늘에서는 해병대 항공단의 공격 헬기들이 나타나 적의 헬기를 몰아냈고 해안가에는 장갑차들이 들이닥쳐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탁광두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독고설은 그의 가슴에 달린 장성급 견장을 가차없이 뜯어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이 별은 너무 과분하다. 너는 이제 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썩어갈 죄인일 뿐이다. 독고설은 탁광두를 수색대원들에게 넘기고 곧장 서울의 국방부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진정한 적의 우두머리, 허인모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방부 본청은 비상사태였습니다.
독고설 사령관이 이끄는 해병대 병력들이 본청 건물을 포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인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들을 소각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정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수도방위 사령부에 연락해. 해병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해. 허인모의 비명 섞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독고진 해병이 청룡대대 통신실에서 복구한 영상과 장부들이 전군의 통신망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는 허인모가 구마태에게 비자금을 요구하고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설은 국방부 본청의 정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백 명의 정예 해병들이 발을 맞추어 전진했습니다. 그녀를 가로막는 경비병들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화면 속의 진실을 목격하고 독고설 사령관의 정의로운 행보에 경의를 표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허인모의 집무실 앞에 도착한 독고설은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육중한 문이 떨어져 나가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겁에 질린 채 금고의 돈다발을 챙기던 허인모가 보였습니다. 허인모 실장, 아니 허인모 씨. 당신의 추악한 연극은 여기서 끝이다. 허인모는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독고 사령관,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장관님과 대통령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당신 오늘부로 파면이야. 독고설은 허인모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창밖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장병들이 모여 진실을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이나?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저 사람들의 분노가 당신이 짓밟은 해병의 피가 저 함성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장관님의 신임? 대통령님의 신임? 당신은 이미 국가의 적일 뿐이다. 독고설은 허인모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허인모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아들 독고진 해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허인모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최종 비리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독고설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허인모를 내려다보며 최후의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자라고 무시했던 이 여자가, 너희들이 노예처럼 부렸던 이 병사들이 오늘 너희들의 왕국을 무너뜨렸다. 법정에서 내 놈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본청 건물에는 이제 해병대의 우렁찬 군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고설 사령관의 정의로운 반격은 승리로 끝났고 무너졌던 해병의 자부심은 다시금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고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군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작임을 말입니다. 국방부 본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허인모가 고꾸라졌을 때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겼습니다. 허인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와 결탁했던 군 내부의 낡은 세력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여 독고설 사령관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군의 기강을 흔들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독고설은 사령부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상부에서는 그녀의 지휘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집무실에 홀로 앉은 독고설은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별은 그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이름 모를 해병들의 눈물이 맺힌 결정체였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밖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헌병대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모장의 조심스러운 건의에 독고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해병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하우석 해병이 죽기 전날 적어 내려간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장, 해병은 전진할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군인이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저 썩은 무리들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제2의 제3의 하우석이 나타날 것이다. 내 아들 진이가 겪은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겠지. 그때 아들 독고진 해병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마태 중령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진짜 비밀 장부의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이는 하우석 해병이 생전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유산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우석이가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허인모와 탁광두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숨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면 저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독고설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 장병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무력이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싸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군단 통신망을 강제로 개방하여 전 국민과 전 장병에게 하우석 해병의 일기와 비밀 장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장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수록 비난을 쏟아내던 언론들은 침묵했고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붉은 깃발이 다시금 힘차게 휘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에 찬 바람이 살을 애는 어느 날 대한민국 육군 본부 중앙법정에서는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세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구마태 중령과 탁광두 준장, 그리고 국방부의 실세였던 허인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겁한 변명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구마태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광기를 부렸습니다. 나는 해병의 기강을 잡았을 뿐이다. 저 여자가 독고설 사령관이 여자의 감정으로 사태를 키운 것이다. 해병대는 원래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곳이다. 그의 파렴치한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증인석으로 독고설 사령관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훈장들을 모두 떼어내고 오직 붉은 명찰과 계급장만을 단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만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구마태, 너는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며 내 머리채를 잡았지. 그리고 내 아들을 짐승처럼 다뤘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 같은 괴물들이 군의 심장을 갉아먹는 동안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숨을 거둔 하우석 해병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다. 독고설은 품 안에서 아들 진이가 찾아낸 비밀 기록 장치를 꺼냈습니다. 법정의 대형 화면에는 구마태가 하우석 해병을 폭행하고 시신 유기를 지시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또한 탁광두와 허인모가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녹취록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인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탁광두는 끝까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고설은 재판장을 향해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부하의 머리채를 잡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제 몸처럼 아끼는 데서 나옵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니라 옷을 입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해병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저들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마태에게는 무기징역이, 탁광두와 허인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2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은 정의의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고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이는 어머니를 향해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례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포의 청룡대대는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은 모두 퇴출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독고설 사령관은 사령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들과 장병들의 간곡한 청원으로 군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독고설과 아들 독고진은 강화도의 평화로운 해안가에 섰습니다. 그곳은 하우석 해병이 평소 좋아하던 장소이자 이제는 그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과 함께 우석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초콜릿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아, 이제 우석이도 편히 쉬고 있겠지. 독고설의 물음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는 이제 상처를 딛고 일어나 늠름한 해병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석이가 그랬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해병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물이 섞인 붉은 명찰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명찰이 될 것입니다. 독고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지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머리채가 잡히던 치욕의 순간, 뺨을 맞으며 참아내야 했던 분노,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오늘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별 3개가 달린 견장을 꺼내어 바다를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들이여. 그대들의 등 뒤에는 항상 내가 있을 것이다. 지휘관이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나는 영원히 그대들의 방패가 되리라. 멀리서 훈련 중인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닌 긍지와 희망이 가득 찬 외침이었습니다. 독고설 사령관은 아들과 함께 천천히 해안가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남은 발자국 위로 파도가 밀려와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독고설과 독고진이 지켜낸 정의는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 속에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포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등불이 그곳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